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미용 의료기기 산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이제 그냥 산업의 그냥 간단한 개요 말씀드리고 이제 분류랑 그 성장 뭐 요인이나 과정 그리고 이제 주요 포인트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와 주요 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을 보시면은 그 이제 글로벌 에스테틱이라는 그런 시장 규모가 이제 21년에 99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이고요. 그리고 많이 편하니까 와이드 힘들어. 이어폰을 이게 이어폰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이걸 줄일까요? 거기 소리가 없어요. 아, 네. 정말 미안한 네, 네. 네. 미용 의료기기 산업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기업 발표 이제 순서는 이제 간단한 개요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그 에너지별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성장 요인이랑 과정 같은 거 말씀드린 다음에 기업별로 주요 포인트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 그리고 주요 기업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제 잡았고요. 먼저 이제 산업의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에스테틱 시장 규모는 21년에 99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이고 30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이제 그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나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사한 그 기간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고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침습보다는 비침습에 이제 성장이 더 기대되고 이제 제가 발표하는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비침습이나 혹은 최소 침습에 해당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침습 같은 경우는 16%의 연평균 16%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안티에이징으로 보자면은 이제 안티에이징이 서비스 분야, 소비자 분야, 의료 분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의료 분야에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의료 분야에는 이제 보톡스, 필러 등도 있지만 이제 이 둘은 제외하고 저는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침습이랑 비침습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침습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보톡스, 필러, 미용 의료기기 시술 이렇게 나뉘고요. 이 중에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를 말씀드리자면 뭐 제가 기업 발표를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나 그런 조사되는 깊이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 하이프, RF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에너지 원별로 그 도달 깊이나 작용 방식, 적응증,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가 다 다르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피부과에서 각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슈링크랑 포텐자 이런 거를 둘 다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부과에서 뭐 한 기기만 사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레이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고 단일 파장이라서 다른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목표로 하는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쓰였던 게 뭐 색소 침착 그리고 여드름 자국, 홍조 이런 거에 주로 쓰였고요. 주요 이제 기기는 V빔, 그다음에 클래리티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프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인데요. 이게 피부 근막층까지 주요 타겟으로 해가지고 초음파를 조사하고 피부 탄력 개선이랑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그런 장비이고요. 주로 이제 하이프 같은 경우는 두껍고 지방이 많은 피부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서양인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프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는 RF를 더 이렇게 써야 하는 그런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기는 이제 울세라, 슈링크, 그리고 V로 이렇게 있고요. 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그 규모 전망이 있는데
여기서 연평균 7%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RF 고주파인데요. 여기는 이제 피부 진피층에 여기까지 그 고주파 에너지를 이렇게 흘려보내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서 이제 피부 탄력이랑 피부결 개선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니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마이크로니들이 먼저 없는 거는 피부 타이트닝이나 주름 개선에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인모드의 포르마나 써마지, 올리지오 이런 게 주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니들이 있는 경우는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피지성 개선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 포텐자, 지니어스, 실퍼맥스, 그리고 시크릿 이렇게가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얇은 서양권에서는 하이퍼보다 더 상용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 자체도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평균 성장률도 11%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레이저는 조금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인들에 쓰기엔 조금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 성장률은 RF에 비해서 조금 덜하고, 이제 RF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니들이랑 있는 거 없는 걸로 나뉘는데 그 마이크로니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그 인모드랑 써마지랑 올리지오 이렇게가 좀 주요 그 제품이고요.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요인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는 Q의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용 의료기기의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술을 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그 이전의 모습으로 좀 돌아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술 효과를 한번 체감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Q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 의료기기가 속하는 채소 침습, 비침습 시술 자체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외과적 수술에서 이제 최소 침습이랑 비침습 시술로 선호도가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외과적 수술 같은 경우는 고가이고 비표준화된 수술이라서 이제 의사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이 길죠. 근데 이제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수술보다는 중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좀 더 표준화된 시술이고,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이 짧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침습 피부 리프팅이 원래는 이제 따로 집계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따로 집계 분류를 할 정도로 시술 건수가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안티에이징에서 이제 의료기기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미용 시장이 개화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술 건수 기준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프팅 시장이 이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게 점차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요층 확대인데요. 연령대랑 성별, 소득층 등에서 확대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장년층 위주였다면 이제 MZ 세대들이 미용 건강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성 위주였다면 이제 그루밍족으로 불리는 이제 남성층 수요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 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소득층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수출 확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 시장은 좀 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보다 더 높은 단가로 해외 시장에는 공급이 가능하니까 국내 업체들이 해외를 많이 이렇게 주력으로 뚫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건 예시로 하나를 가져왔는데, 포텐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비 해외 공급가액이 이제 7, 80% 높게 형성될 정도로 이제 수익성의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 과정을 보시면 이제 이게 에너지 원별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온 순서인데요. 먼저 피부 리프팅
시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미용실의 대부분 잡티 제거나 흉터 치료 등의 레이저, IPL을 이용한 시술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2002년에 써마지 그리고 2009년에 울세라가 이제 미용 목적으로 그 RF와 하이프를 활용한 최초의 FDA 승인을 획득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술 범위가 좀 되면서 시장은 확대됐지만 장비 가격이 높아서 대중화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메인 장비가 8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로 되게 고가이고 그다음에 소모품도 고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최종 소비자들이 시술할 수 있는 가격도 되게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국내 에스테틱 기업들이 2천에서 4천만 원대 장비를 출시하면서 중저가 시장을 공략했고 그러면서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볼 때 이제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다 보니까 이게 환자의 건강이랑 직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입을 한번 하게 되면은 한 5에서 7년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장비를 선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임상 데이터가 풍부한지 그리고 레퍼런스가 축적돼 있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어, 이제 역사가 깊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미국, 이스라엘, 독일 등의 선진국 장비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는 선진 시장에 진출하게 할 때는 이런 게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마케팅으로 하는 게 유명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제 그 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가지고 키 닥터를 섭외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인사를 영입하거나 이제 글로벌 영업망을 갖춘 기업이랑 협력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선점인데요. 시장을 선점해서 낙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입한 장비를 한 5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장비가 뭐 출시가 되어도 전환 비용 때문에 교체를 이제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 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에 대한 그 각인이 형성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써마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써마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경의원 입장에서도 계속 그런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그 병원 의원들의 그 마케팅을 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B2C 마케팅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광고 선전비에 대한 집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환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의사가 선택하니까 그 병원 의원 대상으로 마케팅이 중요했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용 성형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이게 소비자들이 직접 시술이나 장비를 비교할 수 있고 시술 후기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해소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뭐 카페 같은 데서 직접 시술이나 장비를 먼저 후기를 보고 선택을 한 뒤에 이제 병원 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마케팅이 좀 중요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규제인데요. 그 뭐 의료기기다 보니까 장비 판매를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 당국의 그 인허가나 인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그 인허가 그런 게 다르게 돼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큰 미용기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허가 문제로 진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적재산권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허가 같은 경우는 판매를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이걸 인허가가 해결됐다고 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보장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특허 소송이 활발한데 예를 들어 하이프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의 미국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울세라 특허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특허를 침해했냐 안 했냐 보다는 이제 ITC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도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는 규모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작다 보니까 큰 비용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결 이전에 합의를 맺고 소송을 철회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모품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면도기랑 면도날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비를 판매하고 이제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어, 그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또 그다음에 장비 대비해서는 원가율이 낮다 보니까 이익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밸류에이션에도 좀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주요 국가인데 먼저 우리나라는 이제 그 20년에 1,000억 정도를 돌파한 시장이고요. 이런 시장 규모 같은 경우나 연평균 성장률 같은 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조사하는 그 기간마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14년도에서 20년도까지 연평균 19.7% 정도로 되게 고성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고성장을 했던 주요 포인트가 이제 시술 접근성이 향상되고, 고객의 바이럴 마케팅 역량이 강화되고, 비급여 진료 확대를 위해서 피부과 개원이 증대했다는 건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 고객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이 각각 시술 후기를 뭐 공유하고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비급여 진료 확대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피부 그 이제 코로나19 때 그 내원객 규모가 줄면서 병원들이 경영 악화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 병원들은 폐업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부과 개원을 고려하는 의사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 이제 피부과의 시술들이 비급여 시장에 속하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고려하는 의사들이 증가했고, 그럼 피부과가 늘면서 일단 장비를 이렇게 장비의 수요자는 일단 피부과잖아요. 피부과 의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비 판매도 늘 수 있고, 또 피부과가 늘면서 각각 병원들이 할인 경쟁을 하다 보니까 피부 시술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시술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제 피부 시술 횟수도 증가하고 그 시술 경험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1위 시장인 미국인데요. 얘네가 이제 큰 시장이기도 하지만 고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레이저 장비 수요가 좀 컸다면, 이제 타이트닝 트렌드에 따라서 RF 장비 같은 경우도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어, 이제 레이저 미용 기기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비침습이나 최소침습 시술 중에서 이제 제모 시술이랑 피부병변 치료가 이제 레이저 쪽에 해당하는데, 그게 이제 제모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피부병변 치료는 9%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침습이랑 최소침습도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타이트닝 시술의 수요 증대로 인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니들의 그 RF 장비 같은 경우가 수출액이 좀 잘 나왔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이루다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니들 RF 장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마이크로니들 아닌 RF 장비는 그 이제 잘 되어 있지만, 얘네가 그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그게 좀 인식이 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마이크로니들 RF 시술이 좀 지연이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기에 좀 잘 진출한 거고, 또 현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니들 RF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와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그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 국내 업체랑 현지 업체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사이노슈어, 그리고 이루다 같은 경우는 푸테라를 통해서 이제 손을 잡고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브라질은 글로벌 2위 시장이고요.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의 좀 핵심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성형수술 빈도가 높은 지역이고 미에 좀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비침습이나 최소침습 시술 건수가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중저가에 타겟으로 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이런 쪽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글로벌 3위 시장이고요. 미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은 편인데 아직 그 활용률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지만 미용 서비스 침투율은 되게 일본, 미국, 한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치료 인구수 자체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으로 중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만약에 진출을 잘 성공한다면은 되게 기대되는 점이 얘네가 이제 얘네도 소득 수준 때문에 그 의료 미용 가격 수용 범위가 이제 1만 위안 아래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RF 제품인 써마지 같은 경우가 3.8만에서 5.8만 위안으로 엄청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입한다면은 임플란트처럼 되게 점유율을 확 가져올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거는 주로 에스테틱 미용기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40대 여성들인데 전체 인구보다 이제 40대 여성의 인구가 좀 많이 성장이 되고 있는 게 중국이라서 좀 이 부분도 수요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로 보시면은 네.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PR을 리포트에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마진이 높고 꾸준한 재구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가능한 소모품 비즈니스에 더 높은 PR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래시스랑 제이시스 메디칼이고요. 반면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R을 덜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밑에 정리한 건데,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PR은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루트로닉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PR을 덜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요 제품을 좀 넣어놨고 시술 효과 그리고 특징이랑 그다음에 시술 가격 그리고 주요 진출하고 있는 국가별로 나눠놨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선행 PER 밴드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도 만약에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